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제4부로 들어가서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문명의 이기들을 중심으로 생활 속의 과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12주에는 생활과 열, 13주에는 전기와 자기, 14주에는 진동과 파동, 그리고 15주에는 빛과 광학기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휴대폰, TV와 같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밑바탕에 과학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의 법칙을 모르고도 이런 기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과학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학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명의 기기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생활은 더 즐겁고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식 축구나 야구 경기의 규칙을 모르고 경기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규칙을 알 때 그 경기가 훨씬 재미있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12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 수업의 주제는 열과 열역학입니다. 열역학은 열과 이를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의 흐름과 변화과 관련된 원리를 공부합니다. 열역학은 또한 공학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첫째 시간에는 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이란 무엇이고 물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는데 왜 팽창을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팽창과 관련된 생활 속의 과학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열전달과 열기관입니다. 열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데 열 전달의 방법과 또 그것과 관련된 과학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엔진 이런 것들이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열기관의 연료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열기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란 무엇이고 연구기관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열과 열팽창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열과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리고 생물과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열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열과 온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열이 온도는 아닙니다. 물론 열과 온도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물들은 체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변온동물과 항온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이제 온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식물의 경우도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물질은 팽창을 합니다. 왜 팽창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열과 온도입니다. 열과 온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리고 열이란 무엇일까요? 열이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열은 일이나 또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학 시간에 단순 기계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과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에 찬 크림을 넣었다. 그러면 뜨거운 커피는 식게 되고 차가운 크림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둘 사이에 무언가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도면으로 도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뜨거운 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또는 분자들이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그 분자들 또는 원자들의 운동이 좀 덜 활발하죠. 그래서 열이 이동한다는 것은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의 운동이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두 물체는 이제 열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라는 건 결국 온도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의 정체는 무엇이냐? 17세기와에서 19세기 사이에 열의 정체를 두고 두 가지 학설이 대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소설인데요. 열의 근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칼로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열소는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유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량 같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제 유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열소설이 되겠고, 열소설이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뭔가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또 질량이 없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성질들을 가져야 되니까 받아들이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부정하고 열이라는 것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다. 이런 설이 이제 운동 에너지 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있는 물체 사이에 결국 이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큰 것이고 낮은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작은 것이고 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 이것이 바로 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두 학설의 이제 대립에 대해서 거기에 종집을 찍은 사람이 톰슨이 되겠습니다. 톰슨은 이제 드릴로 톰슨이 종집을 찍었다기보다는 톰슨이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어떤 반론을,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두 학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톰슨은 이제 그 대포에 이제 포신을 깎는 그런 이제 작업을 감독을 했는데요. 대포에 포신을 깎기 위해서 드릴을 돌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가운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끓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열소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면은 그렇게 많은 열소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드릴을 깎기 전에는 뜨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릴을 깎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열이 발생했으니까 그 열이 어떤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어디서 있다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실제로 이제 드릴을 깎을 때 드릴로 이제 대포의 포신을 깎을 때 말들이 이제 이 드릴을 돌리게 되죠. 그럴 때 결국은 말들이 이 드릴을 돌림으로 생기는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열로 전달돼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포신을 깎다가 그 일부가 이제 열로 방출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의 종집을 찍은 사람은 주울이 되겠습니다. 주울은 이제 열과 일 사이에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 열의 단위는 칼로리였고 일의 단위는 주울이었는데 그래서 1칼로리라는 단위가 4.186주울에 해당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것을 이제 열의 일당량 측정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원리는 이제 물속에 이제 터빈을 넣어놓고 그리고 물체를 이제 줄을 매달아서 도르를 통해서 낙하시켰을 때 이 낙하시킨 이 거리가 바로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이 위치 에너지가 이 낙하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의 단위와 일의 단위 사이에 해당되는 그 해당량을 열의 일당량을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열과 일이라는 것이 같은 에너지고 그 사이에 이 단위 사이에 어떤 변환 비례식이 성립하는지
비례상수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열역학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역학이란 에너지가 열이나 일의 형태로 전달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열역학의 원리도 서너 가지의 열역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 제0법칙이라는 것은 열역학적인 평형상태, 열평형상태를 정의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도를 정의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체 A와 B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A와 C 역시 열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A와 B가 같으면 또 B와 C가 같으면 A와 C 역시 같다. 이런 것과 같은 공리가 되겠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확장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닫힌 개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방향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열은 저절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 열역학 제2법칙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에서 온 법칙이고 이제 열의 이제 이동 방향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 제3법칙은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는 어떤 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열과 엔트로피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 제0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물체가 고립되어서 서로 오랫동안 이제 열 접촉을 하고 있다면 이 두 물체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열 접촉이란 건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접촉하여 열 에너지를 교환하는 경우가 열 접촉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외부로부터는 이제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 두 물체가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열적으로 열을 이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상태에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물체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열역학 제0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 제0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A와 B가 이제 A라는 물체가 C와 이제 열접촉하고 있고 B는 또 C와 열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A와 이제 C가 열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가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결국 A와 B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물체 사이에 이 물체 사이에 또는 세 물체 사이에 이제 이 물체의 공통적인 게 뭐냐? 결국 우리는 온도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온도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경험적인 결과이고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는 하나의 물리량이 되겠죠. 그러면 열평형 상태에 있는 두 물체는 이제 이때 온도라는 물리량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은 물체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이제 서로 온도가 다른데 이것이 열평형 상태로 가면 결국 온도가 같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역학 제0법칙은 결국 수학적 이제 공리로 말하면 이제 A와 C가 같고 B와 C가 같다면 A와 B가 같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열평형 상태라는 것은 결국 온도가 같다는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역학 제0법칙은 열평형 상태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온도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온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온도를 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온도를 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이제 통 안에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체의 온도를 우리는 온도계로 잰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 기체와 이 온도계 사이에는 이제 열을 주고받겠죠. 열을 주고받는데 이것이 이제 열을 계속 주고받는데 이것이 어떤 평행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는 결국 온도를 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온도계를 내었을 때는 이 기체가 만약에 온도계보다 더 뜨거운 기체였다면 온도계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이것이 열평형 상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기체의 온도가 이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온도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는 온도가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기체 안에 온도계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 기체 분자들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온도를 잰다는 것은 이제 속도가 빠른 것과 부딪히면 이제 온도가 높은 온도가 나올 것이고 느린 것과 부딪히면 온도가 낮은 온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기체의 온도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온도는 전체적으로 어떤 평균값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체 분자의 온도를 잰다는 것은 이 기체의 온도를 잰다는 것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력학 제1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확장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확장인데요. 열을 포함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학계에서 물체의 운동은 물체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 마찰이 들어가게 되면 물체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마찰을 통해서 결국 바뀌는 것이 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포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마찰에 의한 이제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좀 더 넓은 범위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넓은 범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열역학적인 계는 열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가 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에 이제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피스톤을 이제 밀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학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이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열을 주는 방법이죠. 가열을 시킨다든지 해서 열을 주게 되면 이 열은 또 이 기체의 이 기체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기체는 뭔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기체가 이제 외부로부터 받는 역학적인 에너지 1과 그리고 열 에너지 Q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계의 내부 에너지를 U라고 표시하면 이 U는 이제 열로 주어진 에너지 Q와 그리고 E를 통해서 주어진 에너지 W의 이제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열과 일 에너지의 합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결국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이제 이를 포함해서 열과 이를 포함해서 보존된다. 이런 법칙으로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역학에서는 모든 물체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부 에너지는 결국 원자나 분자로 이제 물질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는 어떤 온도나 압력에서 이제 유일한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바로 계의 상태에 따라서 계가 어떤 온도에 있고 어떤 압력에 있고 뭐 액체냐 고체냐 기체냐 또는 그 총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일한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학과 열역학의 차이는 뭐냐? 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다루는 물리학이죠. 그리고 힘이 계와 또는 다른 물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매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역학에서는 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도 상호작용을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루는 것이 열역학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열적인 성질로 비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열이 무엇이냐? 비열은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단위 질량당의 열량입니다. 비열이 크다고 하면 그 물질은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에 저항하는 물질의 열적인 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라는 것이 가속에 저항하는 물질의 어떤 역학적인 관성이라고 한다면 비열은 열적인 관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의 경우에는 물 1kg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려면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철은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왜? 철은 비열이 작기 때문입니다. 은은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은은 철보다 더 비열이 2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적을수록 열을 빨리 가열이 되고 또 쉽게 열을 방출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을 이제 델타 T라는 온도만큼, 그리고 델타 T만큼 온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그 변화시킬 온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비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비열은 이제 종류에 따라 물질의 비열은 다른데, 그리고 물질의 상에 따라 물질이 이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또 이 비열은 온도에 따라 또 비열이 달라집니다. 자, 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물의 비열은 물질 중에서 가장 큰 비열을 갖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이제 칼로리 또는 주울이라는 단위로 측정을 해보면 물의 비열은 4186 또는 물의 비열은 1이 되겠습니다. 1kcal죠. 그러니까 10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증기를 비교해 보면 수증기는 이제 1520 또는 3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보다는 물의 비열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 때문에 물은 많은 열을 이제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추울 때는 이제 거기서 열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2,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그걸 냉각시키는데 물은 많은 이제 열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열을 많이 이제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체에서도 70% 정도가 물인데 바로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더워지지도 않고 또 물은 또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땀으로 흐르면서 이제 표면의 열을 기화열 형태로 뺏어가서 체온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계는 온도를
객관적이고 또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계기입니다. 온도계를 처음 만든 사람은 갈릴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용적인 온도계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갈릴레이가 생각했던 온도계는 공기 온도계였는데요. 공기가 든 유리관을 물속에다가 거꾸로 세워두고 이제 이 물의 온도가 기온에 따라 바뀌겠죠. 그것에 따라 이제 이 공기가 올라오는 유리관을 따라 올라오는 이 물의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걸로 방 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압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자, 온도계의 원리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이 있으면 온도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 온도계는 대표적으로 수온 온도계나 알코올 온도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액체를 담아놓는 밑에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을 따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텀이 있는데 이 관은 굉장히 가늘고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에 따라 이 액체의 부피가 조금만 팽창해도 이 관을 따라 잘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눈금을 매기면 되겠죠. 어떤 표준이 되는 온도, 0도씨는 물이 어는 온도고, 그리고 100도씨는 물이 끓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도씨가 될 때 물이 어는 그때 이제 온도계를 넣어서 그 눈금을 0으로 하고 물이 끓는데 넣고 그걸 100도씨로 표현하고 이 사이를 이제 눈금을 매겨주면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온도계는 이제 이런 유체가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것을 이용해서 부피가 변하는 걸 이용해서 측정한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 온도계는 이제 바이메탈을 붙여서 사용하는데 두 개의 이제 열 팽창률이 다른 금속을 붙여서 이제 한쪽이 더 팽창이 잘하는 쪽이 그 반대쪽으로 이제 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휘어지는 것에 따라 역시 눈금을 매겨서 온도계를 만든 것이 금속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접촉식 온도계 말고도 비접촉식 온도계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적외선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오는 이제 이 복사선을 측정을 해서 열 복사를 통해서 눈금을 매긴 것이 바로 적외선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또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데 그로 인해서 색깔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색 온도계라고 하죠. 자, 이런 물질을 이제 시온도료라고 하는데 온도를 나타내는 도료라는 뜻이죠. 시온도료를 입힌 온도계가 색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흔히 갈릴레이 온도계라고 알려져 있는 온도계가 있는데요. 이 온도계는 이 유체 속에 이제 또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 기구가 있습니다. 밀폐된.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밀도가 다른데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유체의 밀도가 바뀌겠죠. 그것에 따라 올라가는 이런 이제 유리 용기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리 용기 밑에는 눈금이 매겨진 추가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이것이 올라가는 눈금의 유리 그릇이 달라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온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도에 따른 이 액체 열 팽창률이 바뀌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도계의 눈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도계의 기준점은 물의 삼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물이 액체, 고체, 기체 세 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점인데요. 0.01도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의 눈금이 이제 매겨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보통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된 이제 온도계 눈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섭씨 온도 눈금은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했고 그리고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이제 백등분한 것이 바로 섭씨 온도의 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씨의 경우에는 물이 끓는 점은 이제 212도가 되고, 그리고 어는 점은 32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화씨 온도가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화씨 온도계가 이때의 기준점은 이제 물이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12도 그리고 32도로 이제 정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온도가 절대 온도가 있는데요. 이 켈빈 온도라고 불리는데, 이 온도는 모든 물질의 이제 분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 이 상태를 0K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이제 섭씨 온도로 따지면 영하 273.15도씨가 되겠고요. 그리고 화씨로는 459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끓는 점은 절대 온도로는 373.16K가 되겠고, 그리고 물이 어는 점은 273.16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한다든지 또는 화씨를 섭씨로 변환할 때 변환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섭씨 0도는 화씨 32도 F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섭씨 100도씨는 212도 F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이의 비례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이미 어떤 이제 섭씨 온도 C가 화씨 F로 얼마가 되느냐, 이 관계식을 유도하면 되겠죠.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제 F-32, 이 사이 값이 F-3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는 이제 C-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기울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울기는 약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F와 C의 값을, F 또는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가 주어지면 화씨 온도를 구할 수 있고, 화씨 온도가 주어지면 섭씨 온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공식이 되겠죠. 또 반대로 섭씨를 화씨로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이 식에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변환하는 공식은 절대 온도에서 273.15를 빼주면 바로 섭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절대 온도를 바꿀 때는 273.15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이제 얼마나 높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낮을 수 있을까요? 자, 온도가 이제 상한은, 온도의 상한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계에 따라서 온도의 상한이 지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계가 이제 또 커지면 이제 극한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온도의 하한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0K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절대 온도 0도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절대 온도 0도가 이제 우주의 평균 온도가 0도가 절대 0도가 아닌 이상 어느 한 지점 온도가 낮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계속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상한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개의 크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한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때 온도는 이제 빅뱅이 시작된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한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한은 이제 이 정적 기체 온도계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이제 이 기체 온도는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체의 이제 이 온도계 안에 들어가는 기체의 종류를 또는 기체의 양을 바꾸게 되면 이 곡선식은 이제 이 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경우에 이 기체들은 결국 온도를 계속 낮춰갈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바로 물질이 사라진다고 하는 온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체 법칙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 기체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미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액체에서 이 법칙을 따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제 이 값에 어떤 한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값이 바로 절대 영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대 영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이 됐다고 얘기보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영도의 존재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온도는 우주가 시작된 그때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10의 32승K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 식어가고 있는데요. 팽창하면서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켈빈 온도로 2.7K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우주는 계속 더 식어가겠죠. 다음은 생물과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도는 우리 몸속의 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 다시 말해서 호흡 속도나 소화의 정도 등은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는 주로 효소가 관여하는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작용하는데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이제 이 온도에 민감한데요.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우리의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체온이 만약에 낮아지면 활동이 좀 덜해지고 또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효소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서 따뜻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게 되므로 일단 음식을 데워야 되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온도차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집니다. 감기를 앓은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주지 않고 소화하기 쉬운 죽 같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도 역시 온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식물의 생장은 온도와 이제 관계가 있고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자, 이 최적 온도 범위에서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그 이하나 그 이상에서는 생장이 억제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 온도와 최적 온도 그리고 최고 온도는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는 싹이 틀 때는 30에서 32도씨에서 두드러진 생장이 나타나지만 48도씨 이상에서는 생장이 완전히 멎어버리게 됩니다. 또 4도씨 이하에서는 전혀 자라지 않게 됩니다. 최적 온도는 종에 따라 다르고 또 생장기나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싹튼 직후인 생장 초기에는 높고 결실기에는 훨씬 낮습니다. 전 생장 과정을 통한 평균적인 최적 온도는 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리에서는 10 내지 20도씨이지만 대부분의 농작물은 이보다 약간 높습니다. 생물 생장의 최적 온도가 중요한 것은 광합성 속도, 또 특히 이제 식물이 호흡도 하는데요. 이 호흡량을 뺀 광합성 속도의 최적 온도가 관계가 있습니다. 생물은 이제 온도에 따라 적응을 해 나가는데요. 먼저 식물의 적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며 겨울눈을 만들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상록수는 10월경부터 세포의 포도당 농도를 높여서 어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을부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저온인 겨울을 지나야만 개화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부리나 이제 가을미를 만약에 봄에 파종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저온 처리를 한 후에 파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추나 처리라고 합니다.
저온에서 식물을 보면 식물의 저온에 대한 저항력은 종에 따라 다릅니다. 식물은 조직이 얼어붙더라도 녹으면 다시 그 기능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어느 온도뿐만 아니라 녹을 때의 기능 회복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추위에 약한 식물은 얼지 않더라도 말라 죽습니다. 열대가 원산지인 식물들은 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지리적인 분포는 기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이제 추울 때의 기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식물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형태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생장기에 꽃, 잎, 줄기 등이 자라던 식물도 겨울의 생장 정지기에는 씨나 눈, 땅속 줄기 등만 남아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장 정지기는 생장기보다 수분이 적고 어는 점이 두드러지게 낮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잘 건조된 씨는 이제 높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온에서의 식물의 적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고온 저항력은 종이나 생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고온에 약한 식물은 주로 이제 고산의 엄지식물이나 늪지에 분포하는 주류 등입니다. 같은 종의 식물이라도 오랫동안 짙은 농도의 영양분 속에서 기르게 되면 내열성이 높아집니다. 생장 조건을 바꾸면 식물의 내열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막이나 바닷가에 자라는 식물의 내열성이 높은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식물이 고온 아래서 생존하기 어려운 이유는 호흡이 광합성보다 활발해져 가지고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호흡 속도가 상승하는데 광합성 속도와 호흡 속도의 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고 광합성과 호흡의 비가 1 이하인 상태가 오래 계속되게 되면 점차 식물은 죽게 됩니다. 종에 따라 광합성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다르고 광합성 속도가 갑자기 감소되는 온도도 다릅니다. 내한성이 강한 씨나 포자는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열대 사막에서도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팔레스티나 사막의 지표 온도는 55도에서 62도, 애리조나 사막은 71도, 자바의 유기 황원에서는 75도까지 기록되지만 이런 곳에도 꽤 많은 식물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마키 식물은 많은 종이 45 내지 55도씨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고온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같은 종이라도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조류 중에는 53도씨의 높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고온성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 상록숲이 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물은 기온이 내려가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세포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켜 삼투압을 높입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면 어는 점이 낮아지는데 이 때문에 세포가 잘 얼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동물의 온도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온동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는 형태로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나 뱀은 겨울잠을 잡니다. 또 계절형은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나 형태, 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랑나비는 번데기 시기의 온도가 높은 여름형이 봄형보다 크고 색깔이 진합니다. 정원동물의 온도 적응 중에 하나가 베르그만의 법칙입니다. 베르그만의 법칙은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몸집이 커지면 이에 비례해서 표피의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열 방출이 줄어드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은 몸의 말단부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단부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열을 덜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물은 기후에 따라 적응을 해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체형이나 체색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베르그만의 법칙은 1847년에 베르그만이 이제 발표한 것인데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막여우보다 온대여우가 몸집이 크고 온대여우보다는 북극여우가 몸집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표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생활하는 항온동물의 체온 유지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알렌의 법칙은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말단부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귀의 크기는 사막여우는 굉장히 큰데 온대여우는 더 작아지고 북극여우는 아주 작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표면을 통한 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나 길이가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원자 사이에 이제 간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팽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 열팽창에 유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다리, 건물, 철도 레일, 전화선, 송유관, 치아 교정을 할 때 열팽창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됩니다. 자,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또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이제 철도 레일이 여름철에 이제 더위에 의해서 팽창을 해서 이제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레일을 놓을 때는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유격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열팽창률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물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열팽창률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고체와 액체, 기체에 따라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고체 열팽창률은 길이 팽창률, 이거 선팽창 계수라고 하고요. 부피 팽창률, 부피 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피 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약 3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보면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25 정도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알루미늄이. 그러나 이제 부피 팽창 계수는 그거보다 곱하기 3을 해서 75, 100만 분의 75 정도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노쇠보다는 뭐 철이 팽창률이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철의 팽창률하고 콘크리트 이제 팽창률을 보면은 이것이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때 그 속에 이제 철을 넣어도 이 팽창률이 같기 때문에 철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갈라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근 강화 콘크리트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액체의 팽창률은 이런 이제 알루미늄의 팽창률에 비하면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 팽창률은 고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를 이제 만들 때 유리 용기 안에 이제
수온이나 또는 알코올을 넣고 이제 팽창을 시키는데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유리 용기 자체도 늘어나지만 액체 팽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액체보다는 기체 팽창률이 더 큰데요. 대부분의 기체는 뭐 액체에 비해 에테르하고 비교하면 한 2배 이상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온도계는 열팽창을 이용합니다. 기체 온도계는 기체 열팽창을 이용하고 그리고 액체 온도계는 액체 열팽창을 이용합니다. 수온이나 알코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온도계들은 대부분 유리용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고체 열팽창률은 액체 열팽창률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면 유리 자체도 팽창하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 열팽창률이 거의 100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유리의 팽창률은 무시해도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 온도계는 이제 주로 금속의 열팽창률을 이용하는데 열팽창률이 다른 바이메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이메탈의 원리를 보면 이제 이 서로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는 이제 이것이 평행으로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황동이 더 열팽창률이 크기 때문에 강철적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눈금을 붙여서 온도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온도 조절용 스위치로도 자동 온도 조절용 스위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점이 떨어지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식으면 다시 붙게 되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정하는 뭐 이제 전기장판이나 이런 데서 붙여 쓸 수가 있겠죠. 다음은 기체 열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체 열팽창률은 기체의 종류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 단위 부피당의 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 이유는 기체 분자들은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팽창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에 있어서 분자들 사이의 힘보다는 이제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기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열 팽창의 예를 잘 보여주는 예가 이렇게 이제 손바닥을 대고 입을 모으고 후 불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입을 크게 벌리고 하 하면은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입이 작으면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기가 퍼집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 돼요.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열 팽창에서 생겨나는 것이 결국은 공기가 어떤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 단열 팽창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면 언결점 이하로 내려가서 액체 물방울이 생기면서 구름방울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구름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지표 가까이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안개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지표 가까이에서 이것이 이제 언결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슬이 되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그게 얼어버리면 서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으로 팝콘과 뻥튀기가 있습니다. 팝콘과 뻥튀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팝콘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파포는 옥수수를 이제 프라이팬에 넣고 이것을 이제 가열을 하면, 그리고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어주면 팝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옥수수가 팝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이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는데, 이 팝콘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열에 의해서 이 팝콘 옥수수 내에 있는, 이제 옥수수는 수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가열되면서 기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기화된 이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안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느 이상 온도가 올라가야 되면 그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팝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팝콘이 만들어지지 않는 옥수수는 이때 이제 가열된 수증기가 밖으로 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팝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뻥튀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뻥튀기는 이제 이 용기 속에다가 곡물을 넣고 그리고 계속 가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는 것을 역시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돌려주죠. 그러면 이 용기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물 속에 있는 수분이 살짝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내부의 압력은 여전히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곡물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수증기가 돼도 밖으로 못 나오고 바깥에 압력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그때 안에 있던 뜨거운 공기와 이 곡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압력이 확 떨어지니까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뻥튀기가 되겠습니다. 뻥튀기는 거의 대부분을 다 튀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옥수수뿐만 아니라 쌀도 튀기고 그리고 콩도 튀기고 이런 모든 곡물들을 거의 다 튀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팝콘으로 만들 수 있는 곡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깥에 이제 이 껍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뜨거워진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밀폐시켜 줘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열팽창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놀이기구에 열기구가 있습니다. 자, 열기구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열기구는 이제 이런 기구 안에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는 밀폐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를 가열하는 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너가 이제 공기를 가열해서 이 공기가 뜨거워져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팽창을 하면 주위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기구가 열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기구는 어떻게 될까요? 가스기구는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주로 헬륨이 들어있죠. 헬륨. 자, 이 헬륨 말고 이제 예전에는 수소를 썼었는데, 수소가 더 이제 공기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더 큰 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소는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씨가 옮겨 붙게 되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수소를 쓰지 않고 헬륨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기구와 가스기구는 다 부력을 얻는 거지만 부력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스기구는 가벼운 기체를 사용하는 거고, 열기구는 가열을 해서 공기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열기구와 가스기구는 이 부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열팽창을 한다 하더라도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부력 차이는 밀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륨과 공기의 부력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가스기구는 크기가 작아도 많은 승객을 이제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